저도 하소연을 갖다가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다 꾸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에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좀 인생상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기업체 내에서도 그렇고 이래저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네, 앞서 이번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경찰은 어제 안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안인득은 조현병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슈단에서는 조현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이번 사건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원광대 법학대학원 최단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곽 교수님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이 일단 피의자 안인득의 또 얼굴, 또 이름, 신상 등을 공개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그리고 이제 중대 피해가 이제 발생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범했다고 확신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네.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의해 가지고 네.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름하고 신상에 대한 공개가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사건을 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범행 시간 자체가 새벽 4시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활동을 거의 안 하는 시간대였던 거고, 또 이 안인득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뉘우친다는 얘기보다는 좀 억울하다 이런 호소를 계속하고 있고, 피해자 안인득의 행동이 뭐 계획적인 것이다라는 정황들이 좀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방화를 하고 그리고 이 방화로부터 피하려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범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새벽인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가라고 최초에는 이러한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점점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일 수 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첫 번째는 이 안인득이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유일한 출입구로 이 불을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두세 달 전에 미리 구입한 흉기 2자루를 가지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요. 네. 두 번째는 불을 지르기 위해서 사건 당일 0시 50분경에 휘발유통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주변에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본인의 집인 4층에서 불을 지르고 2층에 있는 출입구 계단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들을 노린 점도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여러 가지 정황입니다. 치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계획적인 범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십니까? 범행 동기가 과연 뭘까요? 예, 이제 본인 이야기는 예. 지난 10년간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홧김에 뭐 범행을 했다 뭐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 사건 발생했을 때는 뭐 임금 체불에 의해 가지고 뭐 피해를 당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도 이제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보면서 그동안 어떤 위층 사람들과 이제 층간 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당히 의견이 대립되고 충돌해가지고 폭력을 저지른 그런 어떤 증상들도 있고 뭐 이전에 이제 뭐 조현병을 앓은 이런 뭐 경력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과연 이제 정확한 어떤 범행 동기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본인이 한 이야기 그것만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뭐 횡설수설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조현병 있는 사람들의 이제 증상들이 보면 예. 망상 있거나 좀 뭐 환각, 뭐 환청 뭐 이런 걸 느끼는 그런 경우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이제 그 피해 망상이 강한 거죠. 다른 네. 사람이 전혀 뭐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뭐 공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입장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피해자들 이번에 그 피해자들 보면 뭐 노인, 여성, 아이 저희가 쉽게 말해서 좀 사회적 약자라고 좀 지칭할 수 있는 분들만
골라서 피해를 입혔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일부러 그렇게 타겟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 소위 묻지마 이 살인 아니면 묻지마 범행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묻지마 살인이고 특정한 피해자에게도 아무런 동기가 없어야 돼요.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층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여러 주민들이 내려오는데 특히 범행에 피해를 당한 특히 사망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10대 2명 그리고 여성 2명 남성이 한 분 계셨지만 이 남성분도 노인이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본인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거나 본인을 제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그 아파트의 한 거주민이 한 인터뷰가 있는데 이 거주민의 지인이 그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살고 있었는데 2층으로 이제 피신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범인과 맞닥뜨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인 같은 경우에는 건장한 남성이었기 때문에 아닌득이 그 지인을 노려만 보고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증언이나 진술들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 묻지마 범행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을 타겟팅할 때에는 어떤 취약계층,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 이제까지 묻지마 범행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묻지마 범행의 피해자들도 여성 아니면 아이들, 취약계층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앞서서도 간단히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또 주민들하고도 여러 차례 이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로 위층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해서 뭐 여러 번 누르고 심지어는 오물을 투척하는 위협까지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뭐 관리사무소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신고를 하고 한 게 이제 여러 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위층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아래층으로 이제 뭐 벌레를 갖다가 보낸다. 그리고 뭐 층간 소음이 심하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시비가 이제 있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도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제 CCTV도 이제 설치를 하고 실제로 그 CCTV에 오물을 투척하는 그런 장면까지 찍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많았던 그런 건데요. 특히 최근에 2월 달부터 3월 달에 그런 어떤 문제들이 시비를 거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잦아졌다. 그걸 갖다 좀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찰 신고만 7번이거든요. 그러면 경찰도 알고 있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사전에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사실 뭐 일이 벌어지고 나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맞아요. 좀 적극적인 대처가 왜 안 됐을까요? 예, 이거 그러게 참 그게 이제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요. 일단 경찰이 이제 출동했을 때 현장에서 막 난동을 부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뭐 재산상의 피해나 아니면 뭐 사람이 좀 다치는 그런 어떤 상해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증거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 현행범으로 뭐 체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현장에 이제 출동할 때 그런 정도의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웃 주민들 간에 서로 잘 타협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찰이 피해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점을 미리 알 수 없더라면 정보 공유가 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경찰이 미리 이러한 병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미리 이러한 병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영장을 받아서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는 미미하거나 출동 당시에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병까지도 영장을 청구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지금 경찰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느냐. 이 안인득 같은 경우는 이미 2015년부터 2016년에 진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 대상 명단에 올라있지 않은 것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명단에 올라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은 것이고 여기 하나에 더해서 이 안인득의 가족들이 전에 폭행 사건이 한 번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인득에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를 권유를 하고 입원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밟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를 하니까 이게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예를 들면 가족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행정당국이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러한 제도의 보완을 한번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변호사님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고 임세원 교수님이 좀 생각이 났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좀 현장에선 적용도 안 되고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위 임세원법이라고 하죠. 이 임세원법이 뭐냐면 해칠 위험이 있을 것 같은 중증 정신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을 때 동의가 없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하고 향후에 재활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통과가 돼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과연 이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가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가 네. 결국은 이러한 법을 통해서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의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나빠지고 결국은 이것이 낙인으로 찍히면서 네. 결국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치료 시기에 필요했던 이 환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법 때문에 치료를 받기를 꺼리고 처음부터 이러한 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추후에 통지를 하고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이 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될 수 네.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치료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보호 대상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궁극적인 해결책도 병행돼야 되지 않나 이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피의자 친형 안모 씨가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을 사실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지난달에 동생 이제 안인득 씨가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신병원에서는 그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입원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까지도 이어졌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럼 결국에 이번 참극이 주변에 그런 무심함이 부른 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이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이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나온 이후에 이제 치료를 좀 소홀히 한 그게 거의 한 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초기에 치료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약물을 투입하면서 잘 관리를 하면 네. 충분히 이런 위험을 갖다 방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걸 치료를 갖다 중단을 하게 되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방치된 게 이제 3년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2월달, 3월달에 특히 이제 심해졌다니까 좀 그 증상이 좀 강해진 게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형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입원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좀 치료를 했으면 했는데 본인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이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같으면 아예 그냥 외래 치료를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명령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제 조현병을 갖고 있는 이제 피의자들의 재범률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 같은 경우는 46.7%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 장애가 있는 그런 범죄자의 재범률이 66.3%니까 약 20% 정도 이제 좀 차이가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뭐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그 범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는 불과 뭐 0.3%, 4%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병을 초기에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네.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이것을 방치했을 때 네. 굉장히 범죄가 이제 발생하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한번 저지르기 시작하면 재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두 분 다 아무래도 조현병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범죄자다라고 낙인 찍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을 해주시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신 감정을 통해서 만약에 조현병 판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감형의
요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현병 판정이 나온다고 반드시 예. 감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 안인득도 예전에 다른 판결에서 조현병을 인정을 받았지만 심신미약이나 의사결정 능력, 사물변별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조현병이 있는 것과 범행 당시에 의사결정과 사물변별 능력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면 범행 당시에 내가 어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는 치료감호소에서의 어떠한 감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무기징역이었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즉 심신미약이 인정받아서 30년으로 감경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이 이러한 범죄 발생 시에도 어떤 발현이 되었다라고 예. 한다면 감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원한 관계도 없는데 피해를 보고 뭐 그런 이제 이웃을 또 해하는 범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결국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불만을 가진 것을 결국 공격적인 폭력 행동으로 이제 표출을 하는 거니까요. 우선은 이제 주변에 있는 뭐 가족이나 이제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해주고 관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이걸 갖다 더 이상 이제 가족에게만 맡기기는 어렵고 이제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나서가지고 네. 이런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통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거기에 필요한 뭐 예산과 인력상의 지원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뭐 일단 이런 걸 갖다가 가장 소극적으로 뭐 대응한다는 거는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빨리 현장을 갖다가 이제 벗어나고 이제 회피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빨리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초기에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일찍 마련해 주는 게 나중에 어떤 범죄가 더 심각해지는 네. 것을 그래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단비 변호사 곽배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